이번에는 정치 구구단 순서입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짧게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제 개각 발표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지금 야당 출신이고 무소속이어서 그런지 큰 감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감동은 없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내각에 현재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또 추가로 현역 의원들을 보강을 해서 이제 18개 부처에서 7명, 한 40%를 채웠는데 갈수록 이 내각제 현상이 더 커지는데요. 지금 저분들 저도 좀 국회에서 같이 활동했고 아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지만 정말 그 부처를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문제가 된 여러 가지 각 부처의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 또 정책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수동태 내각에서 능동태 내각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긍정적인 평가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개각 얘기가 나온 게 5월 27일 이낙연 총리가 언급을 처음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에 원래 개각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한 3달 가까이를 지금 개각을 좀 묵혔어요. 그동안에 아마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낙연 총리가 처음 부분 개각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개각이 된 부처 장관들이 네. 거의 다 개각 부처가 다 거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장관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좀 저조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새로운 이슈들을 많이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교육제도 등등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장관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 뒤에 좀 힘을 빼고 관료 출신들을 넣어야 할 곳을 찾을 때는 또 찾고 또 그렇지 않고 정치인을 임명할 부분들은 또 임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좀 더 능동태답게 일을 좀 하라는 의미의 어떤 개각의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처 출신,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관료 출신들을 임명을 해서 조직의 안정 그리고 그야말로 그 조직에서 추구하고자라고 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의지가 실려 있고 반면에 교육부랑 여성가족부는 정치인을 임명했다는 점에서는 어떤 개혁에 좀 더 그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번 개각은 그 이전에 지금 현재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 있는 분들이 뭔가 미흡했다, 잘못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판단, 그런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은 아마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일 것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반 동안 이것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국방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격가지입니까? 이래도 그 정무적 판단이 잘한 겁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것을 발표한다거나 그런 것이 소용돌이가 치면은 과연 지방선거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저는 밤을 새우면서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은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제가 장관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민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송영무 장관이 사실은 그동안
이 장성자리 대폭 축소하고 이런 군 개혁에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기무사 개혁도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송영무 장관이 의지를 갖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해오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제 국방 개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질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 그대로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송영무 장관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방개혁을 힘있게 추진해라. 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군을 개혁해라.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장관에 임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하극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말을 밑에서 안 듣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더 이상 개혁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아시다시피 뭐 이 여성의 치마는 뭐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설화를 남겼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개혁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 그런 면에서 좀 일신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무사 개헌 검토 문건 그리고 기무사 현역 대령들의 이른바 하극상 이 논란이 좀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에서도 짚은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앞으로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송영무 장관은 자리 지키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청와대가 여러 가지 걸 판단할 때 이미 리더십이 상실된 송 장관으로는 국방개혁을 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다음 송 장관의 국회에서 벌어진 이야기와 관련해서 그 문건과 관련해서 송 장관의 정무적 판단 보고받고 청와대 보고를 지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정무적 판단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이 된 것 같고 공군 출신 새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방개혁을 잘 이어가는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죠. 네. 국방부 장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 정부보다 확실히 개혁적이고 좀 더 민주적인 어떤 정권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이제 그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데 계엄령을 검토했다고 하는 건 진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검토했다고 하는 것을 장관이 보고받고도 지금 뭐 드러난 것들은 사실 유무가 약간 엇갈리긴 하지만 뭐 기다려라든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을 묵혔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뭐 본인은 보고를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용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경질 사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질 않고 있어서 명확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합동수사단의 명확한 수사 결론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유로 경질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김상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왜 경질됐는지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안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개편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 문제에 있어 국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수능 비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그 외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있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저 이야기 사실은 유은혜 장관 내정자도 정말 명심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수장으로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도 교육부 장관 때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일을 했지만 교육 문제에 관한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정말 관심이 많고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교육부가 뭘 하고 있느냐. 교육부가 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일을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줘서 한 1년간 돌아 나온 게 현행 대입제도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정시 비율을 소폭 올리는 정도에 끝냈고. 이상희 의원께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어떤 의견 수렴, 결정, 정책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사실은 과연 교육정책 대입제도를 공론화위에 맡기는 게 옳으냐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에 맡겨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 있고 또 대입정책은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교육에 많은 비전문가들이 계시고 대입제도가 너무나 복잡한데 그거를 짧은 기간 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소위 숙지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내린다? 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또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정책 판단을 하고 그거를 국민께 제시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회의로 넘기고 또 공론화위로 넘겨서 뭐 의견 수렴을 한다. 내놓은 결과는 현행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정말 무책임해 보이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경질된 것 같은데 지금 유은혜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 물론 대입제도는 일단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관리를 해나가는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유은혜 의원이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지만 그것과 교육 관료들을 장악을 해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고 집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학부모를 비롯해서 각 학교와 이 소통을 잘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정말 장관이 된다면 아주 강렬한 책임감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대입 개편,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등 민감한 교육 현안 다루면서 혼선이 불거졌고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아마도 김상곤 장관에 대한 경질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은혜 내정자는 그러한 역할을 이런 혼선이 불거지지 않게 아마 교육 정책을 잘 이끌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제가 드렸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김상곤 장관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김상곤 장관이 그만큼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 장관에 대한 사실 기대는 진보 보수 진영 양쪽에서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진보 진영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상보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혁신학교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뭔가 좀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년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국민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그런 존재감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공론화에 붙이고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들만 봐도 뭐 절대평가 도입하겠다고 절대평가를 만든 그 구상을 했던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하나도 없이 교육제도 다 뒤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감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유은혜 내정자가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2기 개각에 있어서 가장 힘준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교육 정책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했다고 봤고 그래서 그냥 관료라기보다는 좀 정치인 출신이 가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달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교육제도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일 의원 또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아마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유은혜 의원 조금 전에 화난 표정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는
저렇게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는 그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사실상 가시밭길이 아닌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초대 내각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되면서 상당히 큰 관심을 쏟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 그 순간들을 겪고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BMW 화재 문제도 갑자기 불거졌고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뭐 김현미 장관 그쪽 분야에 사실은 깊은 전문성은 저는 처음부터 없다고 봤습니다. 뭐 물론 그쪽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업무 파악은 해서 행정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동산 정책 정말 어려운 정책입니다.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걸 누르다 보면 딴 쪽에서 역효과가 나오고 지금 그런 건데 과거 경험도 많고요. 그런데 과거 경험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좀 근시안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집값이 지금 뭐 계속 폭등하니까 그걸 잡기 위한 쪽만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을 전반적으로 살려나가면서 하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공급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BMW 문제도 초동 대처가 역시 그게 관료주의 탓이든 무슨 탓이든 초동 대처가 미흡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교육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가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서 좀 지혜롭게 이걸 풀어나갈지 지금 이 순간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말이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배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질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미투 운동이 불거진 이후에 어떤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보여준 부적절한 답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이 과정에서 국민들 여론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인사 기준을 하나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국민과의 소통.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관료적인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민들 여론 살펴가면서 정무적 판단하고 관료들이 어떤 매뉴얼에 딱딱하게 그냥 매달려 있으면 정치인은 그보다 먼저 앞서서 뛰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김영주 장관 같은 경우에도 주 52시간 도입, 이거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고 또 힘들게 지금 도입한 제도입니까? 또 예고돼 있던 사안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할 거예요. 그럼 탄력근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좀 고통스러우실 텐데 이런 부작용 있는 거 저희도 알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쌓여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김현미 장관 지금 부동산 정책 잘해가지고 김현미 장관은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가 일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거든요. 달려가고 문제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주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정연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예전 같으면 이거 이제 이전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신문에 뭐 장관이 됐다라고 이름이 나오면 이른바 그 마을 집안 뭐 그 출신 학교의 경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각들은 바뀌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그런 이른바 입신양명의 자리가 아니고 더군다나 전문성은 기본이고 이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를 장악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역량 또는 리더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데 지금 과거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뭐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랬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지금부터는 고민스러운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장관이 이제 청문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 전문성을 일단 어느 정도 갖췄다고 치면 장관이 돼서 해야 할 일을 무엇을 해야 될까? 1, 2, 3 정도는 본인이 청문회 하기 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청문회 때 제시를 하고 또 정말 후보자에서 장관이 된다면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연히 국민한테 정책을 알리고 설득력을 발휘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어려운 것이 그 정책이 머릿속에서 나온 정책이 현장에서 안 먹혔을 때 그거를 좀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어떤 유연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최저임금, 지금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했지만 김용주 장관은 너무 경직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제계에서 좀 너무 높다 했을 때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청와대를 설득하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국민께 말씀드려서 우리는 이 현실이 굉장히 어려우니 조금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또 청와대와 부처 장관의 어떤 서로 상호 관계라고 할까요? 또 이 부분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은 새롭게 내각에 들어가서 일하실 분들이 한번 새겨들을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다음 주에 아마도 환경부 장관도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아서 발표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출신 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이 내각에 7명 정도 들어가 있다. 민주당 한층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해찬 의원이 새로운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첫 당정청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부와 청와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총리할 적에도 당정청사들이 많이 해봤는데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이 대표님이 당정청의 한 축을 지도하시게 되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총리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었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더 강력한 후속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데 자신감이 좀 과할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사실 어떤 다른 분도 많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총리할 적에 지난 2005년도 총리할 때도 이 이야기를 은연중에 아마도 정부와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은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다 안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비껴가려는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터놓고 얘기해보자. 솔직하게 얘기해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도 들리는데요.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지고 갔던 그 소금자루를 나눠줘 줬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소금자루 지고 가다가 지금 물에 좀 빠지니까 소금자루가 너무 무거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몇 자루라도 지금 좀 나눠줘 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중심을 너무 청와대에만 뒀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좀 당해서 지고 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둘째로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성과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안의 어떤 실효적 이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해찬 대표가 뭔가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을 좀 갖고 오는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께는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해찬 대표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꺼낸 것, 이거 앞으로 좀 상당한 논란이 될 것도 같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주 무게가 있는 이해찬 대표이기 때문에 저것이 아마 정부나 이런 쪽에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릴 거고 아마 정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야당은 또 반대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 말씀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집값이 오르는 여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부작용은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이해찬 대표가 저는 제일 먼저 하셨어야 하는 말씀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8월 국회에서 무산된 은산분리 문제를 해야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그걸 강조했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는데 정말 힘 있는 여당 대표고 대통령을 도와드린다면 이 문제를 꺼내서 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산분리 완화 어제 사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그 문제를 한번 다룰까는 싶었는데 어제는 좀 무산이 됐습니다만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야가 이미 의견을 좁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거 뭐지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상일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